네, 경제성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은 뭐 비정기적으로 뭐 학기에 따라서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동영상이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침 튀었다. 음, 이게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지금 2020년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우리 학교도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라는 결정이 이번에 내려졌고, 이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게 1학기 전체의 범위로 계속 확대될 거라는 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면서 언젠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못 드렸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많이 하던 시시덕 짜는 시덕거리는 그냥 시덥지 않은 농담들도 좀 하고, 또 뭐 그 와중에는 좀 관련 있는 재밌는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좀 인터랙션을 학생 여러분들과 좀 주고받는 걸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일절 없이 아주 사무적인 관계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지식만 딱 전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해지고, 더불어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진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응용하기도 하고, 너무 심화된 문제를 보기도 하고, 혹은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여러분들의 의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진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큰 타격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뭐 과제풀이도 물론 올려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 2주 정도 지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리뷰를 하면서 동시에 뭐 관련된 문제들도 좀 풀어볼 거고요. 네, 그거에 관해서는 뭐 별도의 과제나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이 공부 내용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요? 머리가 좀 엉망인데. 네,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진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노트에다가 이제 강의 자료를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예, 오늘은 그 강의 자료를 따졌을 때 2, 3, 4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MPB부터는 그 다음 주 차에 아마 다음 동영상 그 시리즈에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화폐 시간 가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됐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뭐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안 나시나요? 네.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수업에 다 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리뷰로 다루는 것이고, 제가 평소에 실제 수업에서 하듯이 좀 농담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할 거다 보니까 약간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넘기시면서 들으셔도 괜찮겠어요. 네, 화폐 시간 가치에서 뭐 화폐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가치가 퀀터티 타임 리스크의 함수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 파트에서 뭐 따로 뭐 더 강조해야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화폐의 기능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가치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뭐 가치, value, 뭐 evaluation 혹은 valuation, 요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제 다루게 된다. 왜?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제가 잉크를 쉐이프로를 걸어놨네요. decision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거의 근거 자료로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 일을 이제 이번 학기 내내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따지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네, 얼마나 되느냐, 양 퀀터티, 그 다음에 얼마나 확실하냐, 리스크, 그리고 언제, 타임,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고, 뭐 특히나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는 퀀터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건 뭐 당연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이번 학기에 안 다루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는 안 다룬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안 다루고, 다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거 두 개를 결합해서 보는 건데, 뭐 퀀터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뭐 별도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뭐 컵라면이라든가 뭐 어머니가 맡아둔 세뱃돈이 뭐 최근에 이제 어제였나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또 글을 봤는데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신뢰를 잃었던 순간 회복한 순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가 그 대학에 가게 됐을 때 어머니가 지금까지 모았던 세뱃돈을 용돈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통장에 넣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뱃돈들이 엄마가 뺏어간 세뱃돈이 그대로 다 모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신뢰가 진짜 이 세상에 신뢰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제 신뢰를 회복한 경험이라고 했는데 동시에 뭐냐면 어릴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10,000원, 20,000원 뭐 혹은 아주 너그러운 어른들이 막 5만 원씩 준 게 너무나 큰 돈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 돈을 받으니까 물론 이자는 붙었겠지만 너무 이제 크지 않은 돈처럼 느껴져서 좀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우리가 경제성공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에 관한 것도 다루고 있지만 경제성공에서 배우는 돈의 시간 가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약간의 교훈을 주는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땐 되게 큰 돈처럼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별로 안 크게 느껴졌다.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우는 뭐 돈의 시간 가치의 문제는 아니고 자기가 이제 돈을 쓰는 씀씀이의 문제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배웠던 것들 중에 이제 대안 평가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이 서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죠. 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지나가면 이제 시간 가치가 왜 발생을 하느냐, 왜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 1년 전의 돈과 1년 후의 돈은 같은 크기일 때 가치가 달라지냐, 반대로 같은 가치일 때 돈의 크기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다. 유동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동성이다. 이 유동성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회의 상실,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많이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그 1년 동안 내가 그 돈이 있든 없든 뭐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있다라면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돈이 꼭 필요한 순간 뭐 친구가 다쳤을 때 도와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돈이 없다면 아예 선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현대에 있어서 뭐 많은 뭐 시민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뭐 CCTV 이런 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CCTV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혹은 뭐 서양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주민번호나 CCTV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거 공개해도 괜찮지 않아라고 하지만 잘못을 하건 하지 않았건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내 권한으로 권리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경우는 지금 사태에 관련된 경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이런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반대급부 보상이 되겠죠. 역시 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만나고 있는 이 선생님은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 정도의 스피드로 쓸데없는 얘기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져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좀 깨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깨워서 이 수업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달래가면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냥 진도를 위한 동영상 강의에는 그런 걸 자꾸 집어넣으면 너무 이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빌어서 본래 습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자의 개념은 이 시간 가치를 반영한 형태다, 실물로 반영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유동성에 대한 가치 평가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기회를 평가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의 그 차이만큼이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더 붙여져야 되는 게 바로 돈의 시간 가치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 100만 원과 은행 적금 1년 동안 꺼낼 수 없어요. 있는 100만 원의 가치를 따져보면 이쪽이 더 클 거란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자를 붙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이자가 왜 붙는다고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유동성이 있어요. 이쪽에는 글씨 봐라. 죄송합니다. 이쪽에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려면 여기 숨어있지만 여기도 유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동성만큼을 은행이 이자로 보존을 해줘야, 보상을 해줘야 이 두 가지가 가치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내가 언제든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그 가치. 그래서 이자가 실제 현실에서 거래될 때는 화폐에다가 얼마를 더 붙여서 주는 형태가 되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두 개의 합한 것을 원리 합계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원리 합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계속 또 보죠. 그래서 단리와 복리를 비교했었습니다. 그죠? 네. 단리와 복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단리는 말 그대로 직선으로 증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금에만 이자를 붙여주는 거고요. 네. 뭐 어디다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거? 여기죠. 복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도 이자를 붙여주고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주는 거죠. 이 전체에다가 이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리가 돈이 훨씬 더 빨리 불어나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루는 건 다 복리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 공식도 살펴보면 달리는 이렇게 되고, 그냥 이자에 이렇게 n을 곱한 거니까 직선 형태로 증가를 하게 되고, 복리는 n승을 한 거라서 곡선 형태, 지수 형태로 돈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단리와 복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었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제가 이미 그 실습 파일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쪽이 단리고 이쪽이 복리. 그래서 복리 쪽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쪽이 시간이고 돈이죠. 네. 그랬을 때 요 곡선상에 혹은 달리의 직선상, 달리의 세상이라 그러면 달리의 직선상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 복리의 곡선상에 있는 요 서로 다른 지점들의 서로 다른 크기의 돈, 요만큼의 돈과 이 시점에 이만큼의 돈은 서로 어떻다? 네, 가치가 같다. 네, 서로 같은 가치를 가지죠. 그래서 이걸 등가치 곡선, equivalent curve, 그래서 같은 가치의 곡선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가치가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경제 상식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헛소리는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경제 뉴스 과제 같은 것들도 종종 내니까 뭐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뭐 경제학이나 재무학, 뭐 투자론 이런 아주 본격적인 과목들을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전반적인 경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공대를 다니면서 또 이제 IT 시스템 공학과 여러분들도 이제 공대 계열이니까, 공학 계열이니까 이런 걸 다니면서 그 산업공학이든 IT 시스템 공학이든 혹은 제가 가르치는 다른 뭐 제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이든 그 경영대나 경제학, 사회학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학습 범위 안에서도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이런 걸 기회 삼아서 좀 경제 상식을 조금은 확보하자는 의미로 제가 초반부터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강의 소개할 때부터.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고요. 온라인 강의면은 그런 얘기를 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 파이낸스라는 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네. 금융 할 때 금자는 뭐죠? 네, 돈이에요, 돈. 네, 쇠금자라고 해서 이건 돈이죠, 돈. 융자는 뭡니까? 뭐 녹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 융통하다 할 때 융자예요. 물론 이제 융통하다는 말 자체가 이렇게 통하게 하다, 이렇게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좋은데 그냥 원어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글자만 따지면. 그러니까 금융하면 우리가 되게 원래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파이낸스 센터. 뭐 무슨 일 하세요? 저 파이낸스 쪽에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그렇게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의도의 그 증권회사에 다녔었고요. 트레이더로 일을 했었는데 그 우리가 보통 파이낸스 쪽 일한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막 그 맨날 9시 뉴스 이런 데 나오는 요즘 8시 뉴스가 맞나요? 그 여의도의 증권가라고 이렇게 증권회사 빌딩들이 이렇게 두 줄로 쫙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빌딩들이 8개인가 10개 그 사이에 있는 좁은 그 인도만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증권로였나? 뭐 하여튼 거기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혹은 이제 그 증권회사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잠깐 나와서 쉴 때 이제 담배를 피면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죠.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나가요. 그 뭐 여의도 풍경 뭐 이러면서 뉴스에 많이 나가요. 제가 찍힌 적은 없는데 아, 그래서 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다들 정장을 입고 다니고 주로 정장을 입고 다니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트레이더였는데 왜 정장을 입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아무튼 네. 아무튼 결론은 있어 보여. 어려운 걸 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모르는 뭔가 어떤 음모가 있고 그게 막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 것 같고 뭐 때로는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랑 관련이 없는 되게 먼 세계 뭐 되게 공부 많이 한 그 짱구를 사악하게 굴리는 막 이런 사람들의 그런 집단이다. 그런 어떤 복잡한 세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금융업 중에서도 그 뭐 증권회사 같은 그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조명이 되니까 그 얘기가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금융이라는 말은 돈을 구해오는 일이에요. 돈을 구해오는 일.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아주 현실적인 얘기, 아주 간단한 얘기. 예전에 우리 과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때 타코야끼였나? 뭐였지? 뭐 군고구마 같은 것도 했던 것 같고 타코야끼는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 푸드트럭 장사를 했었어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뭐 시간과 에너지, 열정이 필요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트럭도 빌리고 재료도 사고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잖아요. 내 저축이 있었다면 그 저축을 꺼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다면 어디선가 빌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구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거를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물론 꼭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돈을 구해오는 일이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구해온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어떤 가치, 재화, 금, 뭐 화폐 이런 것을 내가 가져다 쓰게 되는, 가져오게 되는 요 과정이에요. 가져오는 요 과정이에요. 가져오는. 그러면 여기에 돈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 있고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을 가져오는 과정을 우리가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돈을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크게 봤을 때, 아주 넓게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대가 없는 건 없죠. 공짜는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돈이 필요하다면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뭘 내놔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신체 포기각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신체 포기각서는 당장 내가 내 간을 떼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간을 바로 이제 간을 주고 콩팥을 떼서 주고 돈을 받아오면 그건
매매를 한 거죠. 물물 교환을 한 거지. 그게 아니라 돈을 받고 신체 포기각서만 준 경우에는 뭐예요? 제 신장, 콩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담보가 되는 거죠.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는 행위를 아주 넓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는 그냥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는 돈만 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한테 갚을게 라고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차입 혹은 그때 돈을 빌리는 증서를 우리가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그래서 이걸 채권을 통한 그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예,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그래서 차입 금융이라고 불러요. 차입 금융. 돈을 빌릴 때 제가 지금 돈을 빌렸으니까 저는 채무자가 되고요. 저한테 돈을 준 사람은 채권자가 됩니다. 그때 돈을 내가 이렇게 빌려놓으라고 종이에 뭔가를 써서 주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다시 종이를 주고 저는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자까지.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돈을 마련하는데 이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대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에 대한 약속의 구조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돈으로 뭘 하건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잘 갚을지에는 관심이 있겠지만 제가 그 돈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속 편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냥 돈 빌려줘. 나중에 쓰고 갚아줄게. 뭐 할 건데? 그냥 갚아준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이 푸드트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어디서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까지 없으니까, 나한테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야 너 500만 원 빌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동업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동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친구의 돈 500과 제 돈 500을 합쳐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500만 원을 마련해 왔잖아요. 이 경우에 500만 원은 조금 사용이 까다롭죠. 왜 까다롭나요? 친구가 그냥 단순히 5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익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5대5로 나눠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푸드트럭의 권리의 절반을 이 친구가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주식 투자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의 전체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과 그 뭐 모든 영업 활동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가치를 n분의 1 조각으로 내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삼성전자 주식의 개수만큼 해서 그 분의 1로 n빵으로 n분의 1로 제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당연히 내 경제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 활동에 간섭을 받습니다. 간섭을 받는다는 얘기는 훨씬 귀찮다라는 얘기죠. 네, 권리를 서로 나눠 가졌으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돈만 빌려주고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투자를 했더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중간에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고 그 이익이 생기면 나눠달라고 하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너 오늘 푸드트럭으로 100만 원 벌었다며 비용 다 제하고 야 그럼 50대 50으로 나눠야지. 이걸 배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더 귀찮은 이 주식이라는 행위를 왜 좋아하느냐? 차입 쪽은 돈을 빌려갔을 때 제가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 나한테 다 갚아야 돼. 그런데 주식 쪽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죠? 가치 투자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권리를 반반씩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이 푸드트럭에 대한 권리를 반반씩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여기에 돈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뭐 망했을 때 얘가 돈을 뭐 나는 그래도 500만 원 가져갈게 이런 거 없어. 무조건 같이 망하. 벌면 같이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뒤에 간섭은 많지만 그 돈에 대한 원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책임이 적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 가지 방식 다 돈을 그냥 빌리는 거면 채권 증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면 주식 증서, 예, 뭐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예, 주식 증권 요 증서를 돈을 준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과 반대 방향으로 이 서류가 가게 돼요. 그럼 이 서류가 사람 대 사람 사이에 돈과 관련된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규칙들로 되어 있어요. 언제 얼마를 지불해야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불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나눠서 지불하고, 우리도 지금 경제성 공학에서 몇 가지를 배우지만 약속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경우가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if문이 붙어 있는 이런 증서들도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상황에선 네가 덜 갚아도 되고, 어떤 상황에선 더 갚아야 되고, 어떤 상황일 때는 하나도 안 갚아도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뭐 갚는 시기를 좀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때는 증서를 가진 사람이 뭐 돈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일 때는 돈을 빌려간 혹은 마련해간 사람이 일찍 갚거나 뭐 말 수 있고, 이런 복잡한 if문들이 엄청나게 붙어요. 왜 그런 게 붙냐면 서로가 그런 계약을 원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이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서류들 각각을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금 말했다시피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을 이어줘서 이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요 과정을, 돈을 마련하는 과정을 금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돈의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이 증서가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친구끼리 돈을 빌리고 이렇게 차용증을 썼다라고 해도 그것도 금융상품이에요. 개인화된 금융상품일 뿐입니다. 그럼 뭐 증권이나 채권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손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계약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걸 다 개인에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표준 계약을 만들어서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A라는 표준 계약에 따라서 다 거래하세요라고 전산화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TS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MTS 모바일로도 이렇게 딱딱딱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들이에요. 주식들 다 똑같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이런 규칙으로 움직이는 금융상품들은 내가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딱 규격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채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규격화 안 돼 있는 상품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비트코인도 그런 금융상품인가요? 뭐 비트코인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사회적 계약이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금융이라는 단어를 경제성 공학의 범위에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경제 뉴스나 뭘 보려고 할 때 처음에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이런 용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가 귀찮거나 어려우니까 방금처럼 그냥 대충 뭐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맥락으로 이 정도 이런 거겠거니라고 짐작을 하고 넘어가게 하는 그런 수많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느 정도는 다 형성되어 있는 그것이 이렇게 표준화되고 가끔은 더 복잡해지고 하면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제 뉴스나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라고요? 어렵지 않다. 차근차근 생각하면 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밑에 이자 관련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예대 마진이 있어요. 예대 마진. 뭐 저 퀴즈로도 내서 여러분들이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냈는데요. 예.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마진이라 그래요. 마진. 마진이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자리. 그러니까 원래 천의 가장자리, 천을 이렇게 재단하면 남는 가장자리가 이제 이익이 되니까 이제 마진, 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경제학에서는 이제 마지널 하면은 어떤 값이 이렇게 변할 때 얼마나 변하냐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네, 마지널 하면 이제 뭐 한계 효용 뭐 이럴 때 이제 마지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쨌든 그냥 이익이라고 보면 돼요. 격차에 의한 이익을 마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마진 좀 남겼어 뭐 이런 말 듣잖아요. 네, 뭐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유통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기 거창에서 뭐 수박을 좀 사와가지고 이제 도매가로 팔았는데 떼온 거에 비해서 좀 마진을 많이 남겼지 뭐 이러면 이제 이익을 많이 이제 내가 봤단 얘기죠. 요만큼의 격차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생겼죠. 네. 누군가 돈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예금을 하면 그걸 또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받고 또 돈을 넣은 사람에게는 다시 이자를 붙여서 줘야 돼요. 그럼 이걸 전달해서 여기로 주고 이걸 여기를 받아서 여기로 주면은 남는 게 없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요 이자가 요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커야 됩니다. 요 차이를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 이것이 은행 수익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은행 업무, 은행이 하는 일의 가장 부분적 그 핵심적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큰 은행은 이제 이익을 많이 남겨먹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예대 마진이 좁은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과 관련된 게 여신, 수신, 채무, 채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채무와 채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됩니다. 여신 업무, 수신 업무 이거는 그 요즘은 좀 요즘도 이 말을 많이 쓰긴 쓰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진짜 그 여신 업무, 수신 업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전에는 진짜 뭐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여신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네,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뭐, 네, 검색해 보니까 그 여신은 쉽게 말해서 남을 여자라서 이렇게 주는 거야, 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돈을 대출해 주는 것. 여기서 신자는 원래 신용 신자인데 이때 신용이라는 것이 돈을 바탕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거니까 대출입니다. 반대로 수신은 돈을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 돈을 받는 거니까 예금 업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여신 업무 담당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돈을 예금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창구 가서 만나겠지만 그걸 이제 수신 업무라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대출 심사 혹은 대출 평가 혹은 대출금 회수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수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예금 적금 상품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좀 넘어갈게요. 뭐 이게 지금 요즘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하면 더 좋은 건데 이제 기간에 따라서 그 돈을 똑같이 내가 2년간 예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년 예금하고 또 1년 예금하는 거랑 2년을 통으로 예금하는 거랑 토탈로 어느 쪽이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이자의 원천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한꺼번에 2년을 못 쓰게 하는 게 나에게 더 타격이 크니까 그쪽이 더 이자가 많이 붙어야 돼요. 1년씩 두 번이면 중간에 한 번은 내가 꺼냈을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을 바꿀 만한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을 다이렉트로 한 방에 오랫동안 묵혀놓는 경우 그때 이자율이 더 길어집니다. 그걸 기간 구조라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구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미래 장기간 동안 이제 돈을 묶어놨을 때 내가 돈을 못 쓰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내가 그럼 그때 경제 상황이 어떨 거니까 이 경제 상황에서 내가 돈을 못 쓰게 되는 게 어떤 나한테 의미가 될 것인지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그 이자율 기간 구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포함해서 이자율의 기본적인 선 기준금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보통 미국은 중앙은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라는 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죠.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완전히 독단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기준금리를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 중에 맨날 나오는 게 한국은행이 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설정했습니다라고 해요. 3년 만기 국고채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이거 리뷰가 너무 길어지는데 벌써? 그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뭔지만 설명을 드리면, 은행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는데, 요 기준금리, 가장 싼 금리가 3년,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싸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가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갚을 때,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은행이라고 봤을 때 정해주는 금리, 그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예요, 보통. 네, 그게 기준금리가 되고, 시중은행은 거기서 이제 이자를 조금씩 더 붙여요. 네, 조금씩 더 붙여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이자율도 내려가요. 시중의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저축을 별로 안 하겠죠. 이자를 별로 안 붙여주니까. 반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빌리겠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돈을 빌리기가 좋아지니까요. 그럼 이자율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저축을 안 하고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은행이 아닌 곳, 바깥쪽에 돈이 현찰이 많아져요. 현찰이 많아지면 그걸로 뭔가 저축하는 대신 뭐 가게도 세우고 뭐 쓰기도 하고 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돈도 좀 팡팡 쓰고 해야, 돈을 각자 100만 원씩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로 옷을 사고, 그럼 옷가게 주인이 그걸로 다시 밥을 사 먹고, 그럼 식당 주인이 다시 뭐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배우고, 그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내가 다시 그 돈을 받고 하면 100만 원이 그냥 돌았을 뿐인데 각자 뭔가를 했잖아요. 뭔가 다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했는데 돈은 그 자리를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왔잖아요.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본 구조거든요. 아주 단순화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좀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죠. 반대로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어. 막 과열됐어. 막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다들 물건을 사려고 하고, 특히 집이나 막 이런 걸 사려고 해서 막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물건값이 떨어지는데, 너도 나도 돈이 많아서 다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 자동차 가격을 올릴 거고, 집을 다 사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돈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대출 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하기 힘들어지고 은행에는 예금을 하고 싶어지고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에서 다시 은행으로 돈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해요. 이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결정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네요. 이게 뭐 원래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요 사진은 쿼카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 챕터 3, 4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이렇게 신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조금 자제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